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남자이고요. 요 근래에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큰일이 될지도 모를 것 같아서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일단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5살 어린 아내가 있고 3년 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둘 다 건강하고 아이에 대한 큰 욕심도 없었기에 알아서 생기겠지 하면서 때를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긴박해진 저희 부부는 날짜를 지정해서 매번 아이를 가지려고 숙제를 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노력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안 생기니까 아내가 뱃살찌고 담배 많이 피는 저를 탓하며 뭐라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퇴근하고 나면 집 앞에서 조깅도 하고 아내가 챙겨주는 영양제도 꼬박 먹고 담배는 아내 몰래 조금씩 피긴 했는데 이게 은근 스트레스더군요. 당최 임신이 뭐라고. 그러던 어느 날 주말 모처럼 쉬니까 집에서 TV 보면서 하루 종일 뒹굴고 있었어요.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언니 형부랑 말다툼 끝에 집을 나왔대. 이번이 몇 번째인지 이제는 엄마 아빠한테 면목 없다고 우리 집에 잠깐 온다네. 그래도 되지? 처형이 또? 어쩔 수 없지 뭐. 저희와 비슷하게 결혼을 한 처형은 저와 동갑이었어요. 워낙 털털하고 그래서 저와 잘 통하기도 했고 친구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형님과 다투고 장모님 댁에 가더니 이제는 면목 없다고 저희 집에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짠하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곧이어 처형이 왔고 처형은 그간 고생을 했는지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처형은 아내와 비슷한 키에 비슷한 외모이긴 했었는데 뚱뚱하진 않았어도 날씬한 아내보다는 살집이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내와 비슷하게 날씬해졌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아니 처형,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살이 빠졌는데. 남편놈이 이번에는 회사 신입이랑 바람 폈는데 아주 고맙네. 나 살 빠지게 만들고 이뻐지게 만드네. 고마운 인간 같으니라고. 처형, 그래, 그렇게라도 웃는 거 보니 좋네. 처형 기분이 별로이고 술이 한 잔 필요할 것 같아서 아내는 오늘은 술 마셔도 된다고 허락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형 위로도 해줄 겸 셋이서 형님 뒷담화 삼매경에 빠지고 재밌는 수다에 대낮인데도 알코올에 취해서 기분이 조금씩 업되더라고요. 한참을 즐겁게 마시고 있는데 아내에게 장모님의 전화가 들려왔고 김치를 가져가시라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는데 제가 취했는지 눈도 풀리고 혀도 꼬아지니까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장모님이 임신 준비 중인데 제가 술 취하고 있는 거 아시면 안 된다면서 술 안 마신 자신이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후 아내는 20분 거리에 장모님 댁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술 안 마시고 있는 아내가 나가더니 술꾼인 저와 처형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막판에는 처형이 기분이 많이 업됐는지 TV에서 걸그룹 노래가 나오자 따라서 춤을 추는 겁니다. 처음에는 처형의 어설픈 동작들을 보며 막 웃었는데 술 취한 와중에도 웨이브하며 은근히 도발적인 댄스도 포인트 맞춰 제법 따라하더군요. 와 처형, 걸그룹 데뷔해도 되겠는걸? 아니 형님은 왜 이렇게 매력적인 처형을 두고 바람이 났대? 제부, 내 남편이 온갖 여자들을 밝혀대서 그렇지 내가 살도 빠지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아무 남자나 다 꼬실 수 있거든?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야. 당장에 제부도 나보면 넘어갈걸? 처음에는 제가 농담을 하며 말한 거였었는데 형님 일도 그렇고 처형이 예민해졌나 봅니다.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에게 갑자기 성큼성큼 오더니 두 손으로 제 어깨를 걸치는 겁니다. 몸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저도 모르게 반응이 왔는데 그때 처형이 눈치챘는지 푹 하면서 장난이야 장난 이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친구 같은 처형으로
절대 여자로 보이지 않았었는데 왠지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여자같이 느껴진 거죠. 제가 너무 당황을 하자 처형은 오늘 술판은 끝내야겠다며 이따가 아내가 오면 깨워달라며 졸리다고 방에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술을 다 마시고 나서 그런지 너무 졸렸습니다. 거실에서 테이블에 기대어 잠이 들었는지 누워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랬는지 술이 엄청 취한 것 같더라고요. 잠깐 잠에서 깬 저는 너무 졸려서 처형이 있는 안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처형이 누워 있었는데 술 취한 저는 방금 전 처형이 방에 들어간 걸 깜빡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처형이 살이 빠진지도 모르고 제 아내와 비슷한 뒤태에 처형을 보고 아내인 줄 알고 뒤로 가서 꽈아가 났습니다. 아이고 품에 쏙 들어오는 내 자기. 술 마시니까 더욱 생각나네. 어때? 자기도 좋지? 처형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술이 취했고 졸린 상태였는데도 그때 아내인 줄 안 처형의 뒷모습을 보고 기운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불을 걷어올리고 있는 힘껏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내의 슬금슬금 내는 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리 좋았는지 저는 더욱 강렬하게 사랑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후 눈을 뜨니 아내로 착각한 처형은 없었고 밖에서 두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언니, 우리 남편 엄청 마시더니 벌써 잠든 거야? 그러게, 제부가 나보다 술이 약한 줄은 몰랐네. 이거 치워주고 나는 저 방 가서 쉬어야겠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실수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처형이 집안 불화 때문에 며칠 더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처형 얼굴을 봐야 하나 싶었어요. 잠시 후 거실에 나왔는데 처형은 평소 때와 같이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처형도 술김에 아까의 상황을 잊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형의 태도에 안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일은 가볍게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아내도 친구를 만난다며 오늘 저녁을 직접 해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 하고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집안에는 처형만 있었어요. 처형은 집에 아이를 보고 집안이라고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형님 얼굴 보기는 싫다며 저희 집에 며칠 더 있겠다고 했습니다. 처형과 둘이 저녁을 먹다가 처형이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아내가 늦게 온다고 한 날이어서 가볍게 술 한잔 하자며 술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간 사이에 처형이 아내 옷을 입은 거예요. 집사람 옷이 편하고 예쁘다면서 면 원피스를 입었는데 언뜻 보기에 정말 아내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제가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어요. 이번에는 처형과 가볍게 마시고 술상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처형도 그날은 많이 먹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시는 중에 제가 화장실에 다녀왔고 편의점에 볼 일이 있다면 아간 처형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내와 똑같은 옷에 비슷한 체형에 비슷한 얼굴의 순간 아내로 착각한 겁니다. 자기 왔냐면서 엉덩이를 툭툭 쳤는데 글쎄 처형이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놀란 처형을 보고 미안하다며 아내인 줄 알았다면서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는 거예요. 처형이 내 행동이 싫었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가만히 있던 처형 생각이 나서 거실에 있을 처형을 두리번 쳐다보았습니다. 둘만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미묘한 기운이 오랫동안 흘렀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들겼어요. 처형이었어요. 처형은 요새 불면증이 심해졌다면서 자기 혼자 술을 조금 더 마실 테니 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마시게 하는 건 마음에 걸려서 같이 얘기 나눠준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처형이 급하게 마시더라고요. 금방 취한 처형은 정신을 잃은 듯 테이블에 주저앉았고 저는 그런 처형님들 안방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쭉 뻗은 자세로 깊은 숨을 몰아쉬고 있는 처형을 쳐다보는데
편한 원피스를 입어서 그런지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생각하면 안 될 상상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내려다 놓고 방을 나서려는데 처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혀꼬인 말투로 가지 말고 자기 곁에 있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저를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처형과 뽀뽀를 하게 되었어요. 눈 감고 있는 처형이 저를 막 끌어왔는데 저는 처형이 술이 취해 저인 줄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술 취한 여자가 힘이 왜 그리 센지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좋았어요. 이미 처형과 흐릿한 기억이었지만 경험이 있었던 터라 내심 저도 모르게 처형을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도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요. 끝나고 나서 저는 아차 싶어서 얼른 거실로 나갔어요. 곧이어 잠에서 깬 처형이 화장실로 갔고 물을 마시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헷갈렸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져서 저를 외간 남자로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저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처형이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했던 5일 동안 매번 술을 마시게 됐었고 아내는 술 냄새 맡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녁에 친정에 가거나 친구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처형과 총 5번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세 번째부터는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즐겼던 것 같아요. 5번의 사랑을 나눈 후 처형은 형님이 정신 차린 것 같다며 다시 잘 지내본다며 아이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리 아쉬운지. 솔직히 그 다음 날쯤 처형과 터놓고 얘기해보려 했거든요. 나를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건 줄 인지를 한 상황에서 저지른 일이라 아내에게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제 아내에 대한 불만이 처형에게 어긋난 행동으로 표출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뒤 처형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초기라고 하는데 어째 날짜가 형님과 사이가 나빴었고 저와 며칠 지냈던 그 시기인 것 같은 거 있죠? 아내는 본인은 계속 실패하는데 언니는 남편과 사이도 별로인데 2번이나 임신했다며 부러워하더라고요. 설마 아내 임신도 못 시키는 저인데 처형에게 임신을 시킨 게 저는 아니겠죠? 저는 지금 제발 형님의 아이이길 바라고 있어요. 혹시라도 저와 닮은 아이가 나오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지금이라도 처형과 그 며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상의를 해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모르쇠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네요. 첫 번째 우연히 자던 날, 그 다음부터는 처형을 피했어야 했나 하고 정말 후회 중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네, 혹시 아직도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만난 수많은 70대 어르신은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걸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50, 60대 때 조금만 달리 살았더라면 물론 후회가 전혀 없는 삶은 없을지라도 후회를 덜어낼 수 있는 삶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50, 60 대에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전문가의 인생 조언을 나누려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의 작은 나침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70대가 되어 참 잘 살았다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삶을 위해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 70대가 되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현실은 질병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몸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물론
영양제나 운동을 챙기면서 건강 관리하는 게 최고이긴 합니다. 60대까지는 말이죠. 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 현실은 이렇습니다. 네, 첫째. 근력은 60살 이후 연간 3%씩 감소합니다. 네, 둘째. 70대의 절반이 청력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65. 세가 넘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5년마다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와다 히데키 정신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 세월을 코줄 달고 간병인의 의지에 살 것인가? 아니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갈 것인가? 어느 쪽으로 마칠지는 70대에 결정된다. 그리고 70대는 인생 최후의 활동기죠.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은 70대를 잘 보내야만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0대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 두지 않으면 오래 살지는 몰라도 노쇠한 고령자가 되어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40년 넘게 바둑을 두어 오신 김할아버님은 70세의 치매 위험군 판정을 받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둑은 머리를 쓰는 취미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의사 선생님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네, 그 바둑은 언제 배우셨나요? 네, 저는 20대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20대에 배운 것을 50년간 반복하는 것보다 지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네. 우리는 늘 하던 것만 하려고 하죠? 네. 늘 가던 길로만 걸으려 하고, 늘 먹던 음식만 먹으려 하고, 늘 하던 취미만 고집하려 합니다. 네, 하지만 뇌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죠. 네, 50대, 60대를 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취미가 70대 이후에 건강한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취미를 가지다 보면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매일 같은 산책, 노만 걷지 말아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길로 가보세요. 안녕. 그리고 가끔은 전철을 타고 낯선 동네로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늘 가던 식당 말고 새로 생긴 식당도 가보세요. 남성분들은 간단한 요리에도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돈 쓰는 것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새 건강을 위해 놀고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화 예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즐거워야 면역력도 높아지고 밖에 나가야 뇌도 자극받습니다. 하지만 가끔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욕심에 하고 싶은 일을 꼭 참기도 하는데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70대가 되면 마주하게 되는 두 번째 현실은 외로움입니다. 네. 많은 분이 노후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돈을 이야기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런데 얼마 전 만난 한 어르신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네, 막상 일흔도 되고 보니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외로움이더라고요. 네. 저는 10,000원은 쪼개면 여러 나를 살 수 있지만 외로움은 쪼개도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이걸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단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이 담배를 매일 15개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홀로 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령자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관악구 대학동의 한 고시촌. 한때 젊은 곳이 생들의 꿈이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노인촌이 되어 가고 있답니다. 화장실도 없는 고시원. 취사시설이 없는 미니 원룸. 이 한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산문은 절대 잠그지 말라고 당부드려요. 내 고시원. 주인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방문을 두드려 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에 걸린 작은 게시판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이곳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기억해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어르신들. 설령 가족을 찾는다 해도 가족들이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건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부모이자 형제이자 이웃이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인 거죠.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현실은 더욱 냉혹합니다.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10년을 더 사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젊었을 때는 남편을 간호하고 정작 본인의 노후에는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긴 노후를 혼자서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70대가 되면 마주하게 되는 세 번째 현실은 편견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늙음이나 죽음이 아니다. 녹슨 삽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이 최근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와 겹칩니다. 올해 73세인 양 할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60대가 제일 부럽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네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후 환경미화원도 해보시고 교통안전 도우미도 해보셨습니다. 네, 지금은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시지만 번번이 나이 때문에 거절 당하신다고 합니다. 네, 내 일하고 싶은 게 생겼 때문만은 아니에요. 네, 그저 나갈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무료한 노년엔 그것 자체가 소중하죠. 할아버님께서는 스노숨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을 우대해주는 건 지하철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시간을 보냅니다.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조금 풀리거든요.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전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있어서 꿀릴 것도 없었고 연금도 있으니 걱정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내 늙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5년만. 딱 5년만 젊었더라면 좋겠어요. 네네. 이건 단순히 게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 사회가 만든 보이지 않는 벽이죠. 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두려운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녹슬어 가는 삶. 그것이 진정 두려운 것이죠. 네, 우리 사회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네, 노후. 준비는 국가도 함께 해야 하죠. 네. 그리고 노인들의 연령보다는 건강 상태에 따라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펼칠 수 있는 사회.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103 시대가 아닐까요? 또한 노인 스스로도 늙어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70대가 되면 마주하게 되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3. 이제는 이런 어려움들을 피하고 행복하게 100세까지 살기 위해 꼭 해야 할 일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량한 생활 습관 고치기입니다. 네네. 노년기에는 건강이 곧 자산입니다. 5 건강만 잘 지켜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죠. 네. 그리고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습관, 과식과 야식, 과도한 음주 등 이런 생활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나중에는 큰 병원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관리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2 번째는 나만의 의미 있는 습관 만들기입니다. 3 아시다시피 노년의 큰 시련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4 그리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떠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도 하나 둘 이별하게 되죠. 그리고 문득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쓸쓸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죠. 바로 자신만의 일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거리는 꼭 돈을 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삶의 기쁨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나 혼자 맞이하는 것일 테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하루하루를 얼마나 의미 있게 채워 나갈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 3 번째는 달콤한 사기성 거짓말에 속지 않기입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3 직접 정보를 찾아보고 확인하기보다는 누군가 해주는 이야기를 더 쉽게 믿게 되죠. 4 하지만 이런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평생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노린 투자 사기나 자녀를 사칭한 메시지 사기 같은 것들이죠. 특히 요즘은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수익이 너무 좋아 보이는 투자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더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자식. 사랑은 노후의 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노년. 세대들이 젊었을 때는 자식 공부시키랴 부모 봉양하랴 가정 살림 꾸며나가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놀고 오직 모으기만 해온 세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보니 모아둔 재산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주고 정작 본인의 노후는 따뜻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결국 국가의 도움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든 것이 현실이 됐죠? 네, 이건 내리 사랑이라지만 이건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건 노후 자금까지 털어가며 자녀를 지원하는 건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건 그리고 오히려 부모가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보다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는 걸 더 바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씀씀이 줄이기입니다. 그리고 그땐 아이들도 출가하고 둘 또는 혼자 사는데 생활비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나 싶지만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식비는 기본이고 경조사비, 문화생활비, 여행경비, 거기에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 건강보험료와 세금까지 더해지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갑자기 절약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해온 소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죠. 하지만 결국 돈 걱정하면서 후회로 가득한 노후를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일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가계부를 작성하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먼저 저축해 두는 현명한 소비 습관을 들여보세요. 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절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건 건강입니다. 식비를 줄이겠다고 영양가 없는 음식만 드시거나 전기세를 아끼겠다고 한 여름에 선풍기도 안 틀고 한겨울에 난방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무리한 절약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로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불필요한 지출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3 시대라고 하지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길어진 수명은 저주와 다름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지혜의 동행 가족 여러분들은 다르시죠. 네. 이렇게 미리 정보를 찾아보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분명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네. 특히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오늘은 들꽃야담 몰아보기 특별편 2시간입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과부들의 옹달샘을 뚫어준 소금장수. 조선 후기 유교 문화에 의해 여인들에게 강요된 정절 때문에 과부들은 힘겹게 살아야 했지만 과부들의 옹달샘을 시원하게 뚫어준 소금 장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조선 성종대에 이르러 경국대전에 법적으로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편찬되면서 과부의 정절을 더욱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을마다 혼자 사는 여인들이 점차 늘어났고 가혹한 법제도 탓에 그들의 한이 날로 쌓여가던 시절이었지요. 소금장 수충식이는 그날도 수레에 소금을 가득 싣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소금을 팔고 있었습니다. 소금 사세요. 단단하고 맛 좋은 소금이 왔습니다. 짭조름한 맛이 혀끝을 간지리고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지요. 그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높여가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큰 대문이 열리더니 복실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소금 맛은 짠데 무슨 맛이 그리 좋다고 떠드는 거예요. 우리 마님께서 소금 좀 보자 하시니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충식이 수레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곱게 차려입은 중년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소금 장수 들어왔습니다. 마님, 한번 녹여보시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입안 가득 깊은 맛이 퍼집니다. 한번 맛을 보시지요. 넉살스럽게 권하는 충식의 말에 마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금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한 것이 있겠는가? 정말 그리 특별한 맛인지 한번 맛을 보세나. 예, 마님, 저희 소금을 맛보시면 오래도록 그 맛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 어디 한번 줘보시게. 충식이 소금을 한 움큼 손바닥 위에 내밀자 마님은 다소곳이 소금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사실 소금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였지만 호들갑 떠는 충식의 넉살에 살짝 웃음이 났지요. 짭조름한 것이 감칠맛도 나는 것 같으니 한 말만 주게나. 간수는 잘 뺐겠지? 그럼요, 마님. 이 소금이야말로 전남 무안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옵니다. 넉넉하게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충식은 소금 가마니에서 한 말을 재어 팔았습니다. 가마니를 다시 묶고 있는데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랍니까?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내 소금 다 녹아버리겠구먼. 충식은 다급히 수레를 처마 밑으로 끌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만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머물러도 되겠습니까요? 그러자 마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덤덤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게 저기 헛간에 수레를 끌어놓게나 빗물이 들지 않을 테니 안전할 걸세.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점심때가 되었지만 충식은 주막에 갈 수도 없어 그저 우물가에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복실이 나와 그를 불렀습니다. 마님께서 점심을 먹고 가시라 하십니다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주막으로 갈 수도 없을 테니 여기서 점심을 드시지요. 라며 잘 차려진 밥상을 들고 나왔지요. 뜻밖의 호의에 충식은 감사히 식사를 마쳤고 밥값이라도 대신하겠다는 마음으로 헛간 뒤편에 쌓여있는 장작더미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마님, 신세만 질 순 없으니 저기 쌓여있는 장작이라도 패서 신세를 갚고 싶습니다요. 그리하여 충식은 도끼를 손에 쥐고
장작더미 앞에 섰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더운 공기 속에서 금세 땀이 솟아나자 그는 상의를 훌쩍 벗어젖혔지요. 튼튼한 어깨와 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쩍쩍 패지는 장작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방문 틈 사이로 우연히 보게 된 마님은 사내의 근육질의 몸을 보게 되자 그만 두근거림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에 기묘한 설렘이 밀려온 것이지요.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마님은 자신도 낯선 감정에 당황하며 볼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방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으니 내가 여인으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마님은 외로움이 밀려들며 왠지 모를 떨림으로 가슴이 설렜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비는 종일토록 그칠 기미가 없었지요. 하늘은 어둑어둑해지고 어느덧 저녁 무렵이 되었답니다. 여보시오 소금장수 양반, 저녁도 드셔야겠네요. 복실이 부엌에서 밥상을 차려 나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또 신세를 지게 되었군요. 충식은 멋쩍게 뒷머리를 극적였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셔요? 아까 배준 장작만 해도 내일까지 밥을 먹어도 되겠구먼요. 어차피 식구도 단촐해서 밥도 늘 남아요. 그런데 복실은 밥상을 내려놓다가 코를 킁킁거리며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에이고, 오랜만에 남정네가 있으니 땀 냄새가 촉촉하게 퍼지는 것이 빈집에 불 지핀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충식은 수저를 들다가 멈칫했답니다. 과부집이었구먼. 그제야 충식은 낮부터 집안을 살펴보면서도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와집이 번듯한데도 남정네의 그림자는 없고 집안 곳곳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지요. 가끔 마님이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이더니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충식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마님은 언제부터 혼자 사셨소? 복실은 그 말에 손을 휘휘 내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였어요. 어휴, 그런 걸 뭐 하러 물으셔요. 그런 거 말했다가는 마님께 야단 맞아요. 마님 성격이 대나무처럼 곧고 단단하셔서. 그러면서 슬쩍 충식을 힐끗 바라보더니 장난스럽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근데 소금장수 양반, 오늘은 비도 이렇게 내리는데 어디 가서 주무실 거예요? 충식은 그 말을 듣고 선뜻 대답하지 못했지요. 주막에 가려면 비를 쫄딱 맞아야 하고 또 오늘 하루 너무 많은 신세를 졌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자 복실은 싱긋 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마님께 말씀드리면 방 하나 내어주실지도 몰라요. 결국 충식은 마님께 예의를 갖추어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냐고 조심스레 청했지요. 그러자 마님은 빗소리를 한참 듣고 나서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비도 이렇게 오는데 소금 수레를 끌고 움직이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될 터이니 하룻밤 묵어 가시게나. 마당 한쪽에 빈 방이 있으니 그곳에서 편히 주무시게. 그리하여 충식은 마님 댁에서 밤을 맞았죠. 따뜻한 이부자리에 몸을 뉘니 피곤이 밀려와 금방이라도 잠들 듯 했으나 왠지 모르게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다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촉촉하게 들려왔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도 섞여 귀를 간지렸고 간간히 바람이 지붕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지요. 끼익!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충식은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죠.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바람이 아니라 사람의 발소리였답니다. 그가 놀라 몸을 조금 일으키려는 순간 쉿! 가만 계셔요. 나직한 속삭임과 함께 복실이 살금살금 다가와 충식의 옆에 살포시 눕는 것이 아니겠어요. 충식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뭐 하는 것이오? 충식이 당황해 속삭이듯 말하자 복실은 가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렇게 놀라긴 이르답니다. 오랜만에 남정네 기운이 느껴지니 갑자기 땀, 냄새가 더 맡고 싶어 이리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홀린 듯이 이끌려 이리 들어왔습니다. 소인을 내치지 말아주세요. 그리하여 복실은 충식의 가슴팍을 파고들며 파르르 떨었답니다. 과부집이라 그런지 밤이 너무 길어요. 충식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지요. 이러다 마님께 들키기라도 하면 어찌하려고 이러시오? 그러자 복실은 더욱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 참, 그런 걱정은 마세요. 마님은 깊이 잠드시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곤 기다렸다는 듯이 복실은 먹잇감을 잡은 맹수처럼 충식의 윗도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충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방 안에는 은은한 습기와 빗소리가 가득했고 어느새 복실의 체온이 이부자리를 타고 스며들며 장작 팰 때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복실이를 맞이하였답니다. 복실의 풍만한 가슴이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충식의 몸을 간질거렸고 불끈 솟아오른 충식은 복실의 깊은 옹달샘을 탐하고 말았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서로를 탐하고 쾌락의 즐거움을 한껏 맛보았지요. 그렇게 오랜만에 뜨거운 밤을 보낸 복실은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떴어요. 비는 이미 그친 듯 했으나 밤새 내린 빗물의 흔적이 마당 곳곳에 남아 있었답니다. 새벽 안개가 살짝 내려앉은 뜰에는 적막함만이 감돌았고 집안의 모든 것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하였지요. 그러나 조용한 마당을 가로지르는 작은 인기척 하나. 끽! 마님은 뒷간 문을 열고 나오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손님이 묵는 뒷방에서 누군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마님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혀 숨죽인 채 충식의 방에서 나오는 복실을 보게 되었답니다. 복실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더니 혹시라도 인기척이 들릴까 발소리를 죽인 채 안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옷매무새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평소보다 조금 헝클어진 채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게 번진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는 숨길 수 없는 것이었어요. 마님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왠지 떨리는 가슴을 숨기려 황급히 뒷간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조용히 닫은 뒤 그대로 벽에 기대어 섰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어요. 심장이 왜 이리 뛰는 것이더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마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어떤 밤을 보냈을지 상상하니 마님은 애써 고개를 저었으나 그 상상은 멈추지 않았다지요. 간밤에 복실이와 소금장수가 벌였을 뭔가를 상상하니 마님의 얼굴은 붉어졌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죠. 복실이 소금장수의 넓은 가슴에 안겨 따뜻한 사랑을. 그리고 그만하자. 마님은 두 눈을 꼭 감고 머리를 흔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자꾸만 뛰었죠. 질투였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으나 부정할 수 없었지요. 어째서인지 억울하였어요. 그 순간 문득 마님은 깨달았어요. 그녀도 잊고 살았던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길고 긴 밤 누군가와 따뜻함을 나누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 그녀도 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미 너무 오래전이었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의 시선이 그녀를 과부라 부르며 정절을 강요하였으니까요. 그 후로는 마음을 닫고 살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났던 것이었습니다. 나도 복실이처럼.
마님은 두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를 자책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가에도 알 수 없는 작은 미소 하나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상에 앉아 따끈한 밥을 먹고 있던 충식은 느긋하게 국을 한술 뜨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마님이 조용히 다가와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시게 어제 장작을 패준 것도 그렇고 어차피 이 소금을 다 팔려면 시간이 걸릴 터이니 그렇게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니며 팔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지게를 쓰는 게 어떻겠는가? 충식은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마님은 담담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며칠 우리 집에 묵으면서 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그리고 시간이 될 때는 우리 집 허드렛 일도 좀 도와주게. 그럼 밥값도 하는 셈이니 말일세. 마님의 뜻밖의 제안에 충식은 반사적으로 마님을 바라보았는데 숟가락을 입에 문 채 얼빠진 얼굴로 멍하니 마님을 쳐다보다가 그만 사례가 들리고 말았어요. 캑, 콜록콜록. 눈물을 찔끔거리며 기침하느라 한참을 헛기침하던 충식은 겨우 진정하고 나서야 허겁지겁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마님 앞에 다가가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올렸지요. 마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소인 마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해놓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너돌이 장돌뱅이 일이 쉬운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편히 머물며 장사를 하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요. 마님은 빙그레 웃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복실은 입을 꾹 다물고 있더니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싱긋싱긋 웃었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마님도 참, 웬일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러더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 살랑살랑 걸음을 놀리며 숭늉을 들고 충식에게 다가갔죠. 복실은 숭늉 사발을 내밀며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르신, 이제 며칠 묵게 되셨으니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죠. 이 집에 허드렛 일도 있고 저와 할 일도 꽤 많이 있지요. 복실의 눈빛은 영락없이 장난기 가득한 여우 같았고 충식은 그녀의 속뜻을 모른 척하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식은 마님의 집에 머물며 소금을 팔게 되었고 마을에는 어느새 소금 장수 충식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고 있었답니다. 어쩐 일로 그 마님이 외간 남자를 집에 들였대? 그러게 말이야. 대쪽 같고 엄하신 분이 외간 남자를 들여 방까지 내어주신다니 뭔 일이래?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구먼. 그런데 마님 댁 장작을 소금 장수가 다 패주었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팰 장작이 산더미인데 올겨울을 나려면 장작을 준비해야 하는데 소금만 사면 장작도 패주나? 동네 아낙네들 사이에서 힘 좋은 소금 장수 충식의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네 아낙네들은 소금을 산다는 핑계로 마님 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마님, 이 댁에 소금 장수가 있다고 하던데 마침 우리 집에도 소금이 떨어졌지 뭡니까? 이렇게 딱 맞춰와주니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복실이가 안 보이는데 어디 갔나 봐요? 마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복실은 밭에 잠깐 갔고 소금 장수는 아침에 소금을 팔러 나갔는데 동네 어귀에서 못 봤나? 예, 이 댁으로 곧장 오느라 못 봤네요. 그럼 그리로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마님, 언제 이 많은 장작을 다 패신 거예요? 마님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요. 어제 비가 와서 소금을 팔러 나갈 수 없었으니 밥값이나 한다고 소금 장수가 패놓았다네. 그러자 안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혀를 찼답니다. 아이고, 이 많은 걸 팬 것을 보면 힘이 장사인가 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눈 뒤 안악은 슬며시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마을 어귀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날 이후 마님댁 문지방이 닳도록 동네 안악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여기 있었구먼. 이보시오. 우리 집에도 소금이 필요한디 우리 집으로 가시면 안 되겠소?
충식은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가야지요. 그런데 댁이 어디입니까? 저 언덕배기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란디 소금 장수 양반 소금만 팔면 심심하지 않으신가요? 소금이 왜 심심합니까? 이걸로 국을 끓이면 국물에서 깊은 맛이 나고 장작을 패면 깊은 인연도 생기지요. 충식의 농담에 안악은 깔깔거리며 허리를 잡고 웃었지요. 어머나, 소금 장수 양반. 그럼 소금을 사면 장작은 덤으로 패주고 다른 인연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허허, 그럼 소금을 많이 사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그러자 안악은 더욱 알랑방귀를 뀌며 말하였답니다. 에이그, 소금이야 당연히 사야지요. 얼마나 사야 한답니까? 한 가마니쯤은 사야 하나? 안악은 너스레를 떨며 충식을 힐끔 보았지요. 그 모습을 본 충식은 입가에 능청스러운 미소를 띠며 말하였어요. 소금도 사주시고 저녁 한 끼에 방 하나 내어주시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안악은 충식의 말뜻을 곰곰이 새기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깔깔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 참말로 농도 진하게 하는구먼. 허허. 근데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겠지? 그렇게 소금장수 충식의 거래 방식이 소문을 타고 과부들 귀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느새 마을의 과부집에는 소금 가마니가 쌓이고 처마 밑에는 잘 팬 장작도 쌓여 있었죠. 충식의 소금을 사고 한 끼 식사에 하룻밤 잠자리를 내어주는 것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는 묘수를 터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긴긴 밤을 외롭게 보내야 했던 과부들의 옹달샘에도 촉촉한 물이 다시금 고이기 시작하니 온 마을의 과부들의 얼굴이 싱글벙글 만개한 꽃같이 활짝 피었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님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마치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지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충식이 마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가 다른 과부들의 집에서 장작을 패고 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으나 복실이 마님에게 아뢰는 충식에 대한 소식은 이러했지요. 마님, 오늘은 소금 장수가 언년네 집에서 장작을 패고 묵는다고 합니다. 마님, 오늘은 춘심이 과수집에서 묵는다고 하대요.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마님은 서서히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분명 내 집에서 묵게 해주고 지게까지 내주었거늘. 겉으로는 고고한 마님, 지체 높은 양반댁 여인으로서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내심 답답하고 어딘가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은 뜰을 거닐며 아니, 장작이 그렇게 패고 싶으면 우리 집 장작도 남아있는데 왜 여기선 더 안 패는 것이야? 라며 투덜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기도 하였지요. 아니,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마님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한번 피어난 욕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창문을 통해 달빛이 내려앉은 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충식의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그가 마당 한쪽에서 지게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실루엣이 낯설지 않으면서도 왠지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마님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가슴속 깊이 말라있던 옹달샘에는 서서히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옹달샘을 그냥 말려둘 생각이 없었다지요. 충식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소금을 정리한 지게를 내려놓고 허리를 쭉 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때 안채 쪽에서 조용히 충식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시게 충식이. 충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마님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마님은 한동안 뜰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은 나와 함께 한잔하는 것이 어떤가? 뜻밖의 말이었지요. 마님께서 술을 드신다고요? 충식은 놀란 듯 되물었지만 마님은 그저 고요한 미소를 머금었어요. 이따금 한잔할 때도 있지. 하지만 혼자 마시는 술은 영 외로워서 말이야. 그녀의 말이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충식은 머리를 극적이며 씩 웃으며 말하였어요. 저도 오늘은 일이 고되어 술 생각이 간절했는데 마침 잘 되었습니다. 마님께서 한 잔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이리 들게. 마님은 차분하게 잔을 채우며 충식을 바라보았지요. 오래간만에 남정네와 술을 나누는구려. 그동안 아주 적적하셨나 봅니다, 마님. 안하기 혼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왜 없었겠나. 마님은 슬픈 듯 눈에 눈물이 고이며 말을 멈추고 손끝으로 잔을 살짝 굴렸습니다. 그리하여 주거니 받거니 술기운이 오른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소금도 이제 다 팔아가는구먼. 네. 마님 덕분에 수월하게 몇 달 팔 소금을 다 팔았지 뭡니까? 내 익히 소문을 들어 알고 있네. 자네 덕분에 마을에 안악들이 겨울에 쓸 장작도 다 준비하고 안악들 얼굴까지 활짝 피었다는데 무슨 방도가 따로 있었나? 나도 궁금하구먼. 마님의 그 말에 충식은 한참을 망설이며 술만 연거푸 마시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지요. 뭐 특별한 것은 없사오나 마을 안악들과 마님은 신분이 다르니 소인 놈 따위가 어찌 감히 마님의 옹달샘 물기를 틀 수 있겠사옵니까? 충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님은 얼른 속내를 비추었어요. 이보시게 나도 옹달샘에 고인 물을 줄줄 흐르게 하고 싶구먼. 마님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된 충식은 알딸딸한 기분으로 마님을 쳐다보니 그날따라 마님이 그렇게 이쁘게 보일 수가 없었다지요. 그리하여 충식은 자연스럽게 마님께 다가가 마님의 옷고름을 풀어 헤치는 순간 뽀얀 살결이 눈이 부시게 아름답고 충식의 숨소리는 거칠게 헐떡거리며 고운 마님의 입술을 달콤하게 탐하며 뜨거운 욕망을 쏟아부었지요.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산에 살 내음을 맡은 마님은 쾌락과 죄책감에 휩싸여 불타는 욕정에 몸을 부르러 떨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의 옹달샘도 맑은 물이 줄줄 흐르도록 물기를 터주었답니다. 붉게 물든 마님의 얼굴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충식도 마님이 싫지만은 않았기에 덥석 끌어안았지요. 그리하여 온 마을의 과부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소금 장수는 이제 마을에서 제일 입김이 센 사내가 되어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제 소금을 다 판 충식은 마을을 떠날 때가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수레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놈이 소금 장수더냐? 오라를 받아라. 충식은 영문도 모른 채 오라에 묶여 관하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또 앞에 머리를 조아린 충식은 벌벌 떨며 말하였어요. 사또 나리, 소인은 그저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떠돌이 장수일 뿐이옵니다.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씀이옵니까? 사또는 콧방귀를 뀌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놈! 정녕 소금만 팔았단 말이냐? 온 마을 여인들에게 풍기를 어지럽혔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어찌하여 거짓을 늘어놓는 것이냐? 풍기를 어지럽히다니요. 소인은 살기 어려운 안악들에게 손을 보탰을 뿐인데 어찌 이리 몰아세우십니까? 그때 마님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사또 날이 남자가 아내를 잃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허락받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찌하여 그러지 못한단 말입니까? 사또는 당황하는 얼굴로 말하였지요. 그야 그것이 나라의 법이니라. 여인은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것이 나라의 법도이거늘 어찌하여 법도를 가지고 운운하는 것이냐? 마님은 콧방귀를 끼듯 피식 웃으며 말하였지요. 절개라, 법도라 하지만 사또 날이 어찌하여 그 절개와 법도는 여인에게만 강요되는 것이옵니까? 그 말에 마을 과부들이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장작을 패야 하고 장작을 패려면
하루 품삯을 주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돈이 남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소금 장수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리를 도와주었을 뿐인데 이것이 풍기문란이라 한다면 도대체 우리더러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사또는 한참 동안 침묵했지요. 그는 분명 이들을 벌해야 하지만 과부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답니다. 고민 끝에 사또는 한숨을 쉬며 선언했어요. 좋다. 충식, 내 놈이 참으로 별난 소금 장수로다. 소금은 짭짤한데 마을 과부들의 얼굴은 달콤하게 변하였으니 사또는 일부러 헛기침하며 과부들을 쓱 훑어보았겠지요.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겠다. 하지만 앞으로 소금을 팔고 장작을 팰 때는 관가에 보고하도록 하라. 허나 과부들의 웃음이 넘치는 것은 좋은 일이니라. 이것이 다 백성들의 삶을 위함이 아니겠는가? 과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고 충식은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충씨가. 예, 사도 나리. 사또는 실눈을 뜨며 능청스럽게 말했지요. 우리 집 장작은 안 패도 된다. 소금이나 한 가마니 갖고 오너라. 사또 나리. 다음엔 소금 대신 삼배와 무명을 갖고 올 것입니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충식은 머쓱하게 웃으며 뒤통수를 극적였습니다. 그렇게 충식은 사또의 판결 아래 공식적인 장사꾼 겸 과부집에 장작 패주는 사람이 되었고 마을의 과부들은 여전히 그를 기다렸다는 들꽃 야담의 이야기였습니다. 연산군의 여인 장녹수. 이 이야기는 조선왕조 실록을 바탕으로 꾸며진 조선시대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긴 장녹수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보았습니다. 충청도의 한 조용한 고을에 장한필이라는 사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처에게서 난 자식뿐 아니라 노비에게서 얻은 자식들도 여럿 두고 있었지요. 당시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도에서는 아버지가 양반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노비이면 자식은 어머니 신분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했죠. 장녹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비록 지방 관리였다고 해도 관비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에 양반 신분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힘들게 살다 보니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었고 그도 여의치 않아 몇 번의 결혼을 하며 고된 삶을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이후 장녹수는 제한대군의 노비와 혼인하여 아이까지 낳으며 함께 살았지만 생계가 힘들어 춤과 노래를 익혀 기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종의 적차남인 제한대군이 집에서 연회를 열어 연산군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연산군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잔치를 자주 열며 그를 즐겁게 해주었지요. 그날도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고 그 자리에서 기생으로 나온 장녹수가 문득 연산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입을 크게 열지 않아도 맑고 요염한 소리를 뿜어냈고 연산군은 첫눈에 그 매력에 사로잡혔죠. 술잔을 기울이던 그의 시선이 한순간에 장녹수에게 고정됐고 잔치의 흥이 최고조에 이를 즈음 연산군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제한대군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허, 아우님. 저 여인은 누구요? 자태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연회장 건너에서 단정한 자세로 노래하던 장녹수를 가리키며 연산군은 술잔을 들고 있던 손마저 멈춰 세웠습니다. 제한대군은 눈짓으로 장녹수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지요. 저의 집에 기거하는 노비이자 기생인 장녹수라는 여인입니다만 전하께서 굳이 눈여겨보실 정도의 인물은 아닙니다. 연산군은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여인의 미색이 예사롭지 않구먼. 아우님이 홀로 이런 여인을 독차지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부럽구려. 나도 조금 가까이서 보고 싶으니 가까이 불러주시오. 제한대군이 눈짓을 보내자 장녹수가 조심스레 연산군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연산군은 그 모습이 마음에 든 듯 미소 지으며 다시 제한대군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아우님, 미색과 재주를 겸비한 저 기생을 내게 줄 수 있겠소. 궁으로 데려가 노래도 듣고 춤도 보며 지내고 싶구려. 제한대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하였어요. 전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입궐토록 하겠사옵니다.
연산군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시중들을 불렀습니다. 하하, 여봐라. 당장 녹수가 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오늘은 아우님 덕에 기분이 매우 좋구나. 이렇게 연산군의 한마디로 장녹수는 제한대군의 집을 떠나 순식간에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연산군 재위 8년 그의 폭정이 절정을 이루게 되면서 전국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무더기로 궁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특별관직이 바로 채용사. 조선 팔도 구석구석을 뒤져 미색을 선발하고 궁으로 불러들이는 임무를 맡았지요. 이렇게 모인 여자들 중에서 시와 춤, 노래에 능하고 용모가 빼어난 기생들은 운평이라 불렸고 그 중에서도 더욱 뛰어난 자태와 재능을 갖춘 미인들은 흥청이라는 칭호와 함께 한양에 집 한 채씩을 주어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장녹수는 궁에 들자마자 단숨에 흥청으로 발탁되었고 온갖 교태와 아양을 부려 연산군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전하께서 허락하신다면 미천한 소첩이 노래 한 곡조를 바치고 싶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와 우아한 몸짓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연산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장녹수의 노래와 춤은 여느 기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시선을 사로잡았고 반쯤 감긴 눈으로 연산군을 바라보며 맑은 음색으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고운 숨결을 일부러 거칠게 흐트리며 고음을 내고 가슴을 부드럽게 밀어올리며 느릿한 호흡을 섞어 유혹하듯 그를 바라보았죠. 노래가 끝날 무렵 도발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자 연산군은 넋이 나간 듯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답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은 장녹수는 술잔을 채우며 아련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하였지요. 전하, 소첩의 노래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잔을 비우신 후 좀 더 흥이 나는 춤을 보여드릴까 하옵니다. 그래. 내 오늘은 내 덕에 흥이 폭발하겠구나. 연산군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연거푸 술잔을 비우며 그녀가 뿜어내는 관능적인 춤사위를 따라 덩실덩실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어느새 연산군의 정신은 완전히 녹수에게 사로잡혔고 연산군의 총애를 독차지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하여 입궁한 바로 그 해에 종사품 수건의 후궁 첩지를 받게 되어 하루아침에 신분이 뛰어오르는 기적 같은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 셈이었지요. 장녹수에게는 남자의 마음을 다루는 묘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교태는 변화무쌍했고 연산군을 마음껏 부추기고 홀려 그의 이성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연산군의 주색잡기는 해가 저물도록 그칠 줄 몰랐고 깊은 밤까지 이어지기 일쑤였지요. 그런 밤이면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염려 섞인 목소리로 말하곤 하였습니다. 전하, 벌써 밤이 깊었사옵니다. 내일 아침이면 대신들과 국정을 살피셔야 하오니 옥체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산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시던 술잔을 휙 들어 올리며 장녹수에게 눈길을 보냈지요. 녹수야. 다들 내가 노는 걸 멈추라 하는데 너도 그러느냐? 내일 일은 내일 알아서 할 것이니 오늘 밤만큼은 너와 함께 마음껏 즐기고 싶구나. 장녹수는 염려 가득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전하께서 과음하시면 자칫 옥체가 상할까 걱정되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에 다른 기생들이 많건만 전하께서는 소첩에게만 눈길을 주시니 괜스레 두렵사옵니다. 연산군은 만취한 듯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기생이 넘쳐나도 내 눈엔 너만 보이는데 어쩌겠느냐? 너의 고운 자태가 내 눈을 사로잡는구나. 그러니 난 녹수 너만 있으면 되느니라. 장녹수는 애교 섞인 투로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첩을 그리 아끼신다면 소첩의 말을 들어주셔야지요. 전하의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하는 소첩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않으니 전하께서는 소첩에게 벌이라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산군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내가 임금인데 감히 내가 나에게 벌을 준단 말이냐? 허나 내가 내리는 벌이라면 기꺼이 받아주마.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그러자 장녹수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살짝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께 혹독한 벌을 내릴 순 없사옵고 전하께서 말이 되어주시면 소첩이 전하 등을 타고 연회장을 3바퀴 돌겠습니다. 왕에게 벌을 준다는 건 상상도 못할 대역죄였지만 연산군은 오히려 그 기괴한 상황을 즐겼습니다. 그래, 이런 괘씸한 벌이 또 있겠느냐? 허허, 어서 업히거라. 장녹수는 능청스럽게 연산군의 등에 올라타고 일부러 엉덩이를 이리저리 흔들며 다리를 휘저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이랴, 이랴, 빨리 달리거라. 말을 부리듯 연산군의 엉덩이를 내리치며 전하, 달리는 동안 숨이 차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힘내시라고 노래라도 한 곡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라며 크게 소리쳤고 바닥을 기어가며 연회를 1바퀴, 2바퀴 돌아냈지요. 마침내 3바퀴를 모두 돈 뒤에야 숨을 헐떡이며 장녹수를 내려놓은 연산군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녹수가 살포시 연산군의 땀을 닦아주며 마치 아기를 달래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이렇게 착한 말이 되시다니요. 소인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사옵니다. 죽다니 앞으로도 얼마든지 벌을 받을 테니 짐의 등을 실컷 타보거라. 하하. 연산군은 뺨까지 붉어져 있었지만 들뜨고 신난 얼굴이었습니다. 이처럼 장녹수는 자신의 매력과 교태로 연산군을 쥐락펴락했고 연산군은 점차 국정을 돌보는 일보다 음주가무에 탐닉하며 폭정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이처럼 장녹수는 연산군을 임금이자 아이처럼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연인처럼 유혹하며 교태를 부렸지요. 그녀는 관능적인 몸짓으로 연산군의 마음과 몸을 쥐락펴락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총애를 누렸답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여인 중에서도 장녹수가 독보적인 총애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녹수는 연산군을 또 한 번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났겠지요. 전하, 소첩의 몸이 예사롭지 않아 의원을 불러보았습니다. 의원을 불렀다고? 혹시 어디가 아픈 게냐? 어서 말해보거라. 녹수는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수줍은 눈빛을 살짝 띄고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드디어 용정을 잉태하였나이다. 소첩 뱃속에 전하의 아이가 생긴 것이옵니다. 연산군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대는 언제나 짐이 기뻐할 일만 만들어주는구나. 역시 내 수건이로다. 아직 3달이채 되지 않아 조심스럽게 지내야 한다고 하옵니다. 그러면 조심해야지.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거라. 내 몸을 더욱 아끼고 조심해야 한다. 전하께서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 소첩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장녹수가 딸을 낳자 연산군은 친히 딸의 이름을 영수라 지어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영수라 하겠다. 그 빛이 곱고 빼어나 훗날까지 빛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주는 것이니 어떠냐? 영수 참 곱고 기품 있는 이름이옵니다. 소첩은 감히 황공할 뿐이옵니다. 내가 이처럼 귀한 딸을 안겨주었으니 오늘부로 너를 정사품 수경으로 올리노라. 또한 오늘 녹수를 위해 특별한 연회를 베풀고 큰 예물을 내리도록 하겠노라. 또한 처소를 다시 확장하고 필요하면 무엇이든 마련하도록 하라. 아이와 함께 지낼 처소이니 방 한 칸이라도 허투루 하지 말 것이며 예법 따위로 제동을 걸지 않도록 하라. 신하들은 경악하였지만 감히 대놓고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미 장녹수에게 눈이 먼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연산군이 장녹수에 대한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여봐라. 수경의 본가가 여염집과 가까워 혹시 불이 나면 어쩌겠느냐. 주변 민가를 헐어 터를 넓히도록 하라. 그 어명에 조심스럽게 나서던 한 신하가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전하, 수경께서는 궁중에서 지내십니다. 사가에 머무실 일이 없으신데 백성들의 집을 헐어 큰 터를 마련하신다면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이옵니다. 이 어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른 대신들도 연이어 호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이미 수경께서는 궁 안에서 지내고 계시오니 민가를 빼앗다시피 헐어버리는 일은 백성들의 원성을 키울 뿐이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번개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신하들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히 임금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말이냐? 과인의 의중을 모르면서
언행을 함부로 하는 것은 곧 과인을 능멸하는 것이다.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린 채 할 말을 잃었고 몇몇은 두려움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수경을 위해 터를 마련해 주는 것은 과인이 베푸는 은혜다. 백성들은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다시 이 일에 반대한다면 그 누구든 용서치 않을 것이니.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산에 들어가서 있던 일인데 이제 제가 살면서 2번은 없을 추억이라서 혼자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연으로 한번 여러분들께도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너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라는 말이 진짜인 줄로만 알고 막바지가 돼서야 허겁지겁 수능 준비를 하다가 결국 이도저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 이름은 비밀로 할게요. 그래도 제가 나온 학교고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 기분이 나쁘실 수 있으니 아무튼 대학교 때도 저랑 비슷하게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남정네 3명이서 뭉쳐다니면서 진정한 대학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같은 학교 여자들과 놀아제끼다 보니 더 이상 학교 내에서 저희를 사람 대접해주는 여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점점 범위를 키워서 근처 다른 대학교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니 타 지역으로 점프를 뛰는 일도 있었고 근처의 공장에 다니는 여직원들까지 수비 범위를 넓혀갔었습니다. 개 중에는 소문을 듣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로 어디서 저희의 소문을 듣고 먼저 연락을 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정말 여자와 보내지 않은 날을 꼽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매일매일 주색에 빠져 지냈습니다. 친구놈들과 의기투합해서 서로 군대까지 연기해가며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한 놈이 먼저 군대에 가게 되었고 곧 이어 2번째 친구놈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은이 셋이 있을 때마냥 시간을 보내도 왠지 흥이 살지도 않고 조금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손 놓고 있던 학교에나 충실해볼까 했는데 2년을 내리 놀기만 했더니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버겁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저도 친구들 따라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또 막상 생각해보니 이왕 온 대학인데 이 상태로 군대까지 갔다간 정말 머리가 굳어버려서 전역하고 나면 진짜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한 번 더 입영 연기를 하고 공부에 전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버릇이 어디 가질 않더군요. 친구들이 없어서 여자들과 노는 걸 못할 뿐이었지. 사실 아직도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덜어 있었어서 그녀들의 호출에 항상 저는 5분 대기조였었죠. 물론 공부도 조금씩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지내다 보니 이력서에는 쓰기 불편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결국 미루던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니 달아오르는 걸 풀 수가 없잖아요? 주변의 여자라고는 병사식당에 계시는 아줌마 가끔, 그리고 제가 어찌 감히 손뗄 엄두조차 나지 않는 여군 간부님들과 선임들 면회오는 여자친구들이 제가 볼 수 있는 여자들 전부였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저를 알던 수많은 여자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군대에서 휴가를 준다는 건 눈에 불을 켜고 해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바깥 공기를 쐬며 쌓인 걸 해결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전역을 하고 나와 오래 기다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으나 이 친구들은 군대에서 득도를 하고 온 것인지 세상의 번뇌를 버리고 남은 시간 학업에 온 힘을 쏟는 공부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 녀석들이 정신 차렸나 싶어 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이 친구들 갔을 때 군대를 같이 가는 건데 하고 후회를 해봤지만 야속하게 지나가버린 대학 생활과 잉크가 굳어버린 저의 성적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학교가 이름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아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라 전역하고 나와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서울 본가로 돌아와 이제 용돈 받는 생활도 끝났고 가족의 일원으로 또 저의 미래를 위해서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도무지 저를 원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노력이라도 했으면 적당한 회사라도 찾을 텐데 자격증 공부한답시고 학원을 등록했더니 다 스펙 쌓을 겸 연애도 할 겸 해서 학원문을 두드린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부하라고 등록한 학원, 거기엔 공부를 하는 저는 없었고 대신 짧은 연애를 즐기기 위해 여자들에게 연락처를 받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학원 간다고 아침나절에 나가서는 술에 떡이 되어서 저녁에 돌아오니
보통 웬만한 일로는 잔소리 한번 하지 않는 어머니가 보다 못해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럴 바에는 기숙학원을 끊어줄 테니 공무원 준비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착한 아들이라 믿고 계셨던 거죠. 지금도 다들 공무원 하지만 그때도 TV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 광고로 유행한 노래가 있을 정도로 대세였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기숙학원에 들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연애는 금지였고 아주 보수적인 스케줄로 학생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주는 학원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저도 뭐라도 될 것 같은 기대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학원 안에는 정말 반골기질을 가진 저 같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굳이 금지시켜놓은 연애를 꼭 거기서 해야 하나 싶었는데 몰래 어디서 술을 구해와서 나름 청춘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학생들을 보니 저도 굳었던 결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하지 말란 연애를 시작했고 기숙사 화장실에서 몰래 만남을 갖다가 들키는 바람에 중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2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 나를 믿어달라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습니다.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한번 잘 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 공부를 시작했는데 집 주변에는 유혹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출근하고 집이 비면 조금만 더 자다 해야지 하면서 하루 이틀을 보내니 진도가 나갈 리가 만무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을 해봤는데 제 인생에서 여자를 제일 잘 참아냈던 건 군대였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이라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마침 집에서 1~2시간 거리에 있는 절에서 학생을 받는다는 걸 보았습니다. 학생 수도 딱 3명만 받는 거고 해서 여기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절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신이 돕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절에 찾아가고 한참 동안 학생은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있기는 했는데 공양주라고 부르는 식당 아주머니 한 분과 제 옆방에 여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무리 여자를 좋아라 하는 저지만 아주머니는 저의 수비범이 바뀌었고 그나마 여스님이 제 또래처럼 보였는데 그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카락이 없으니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피부가 곱고 얼굴이 어려 보이는 게 저보다 1~2~3살 아래겠거니 싶었는데 화장도 안 하는 데다가 머리까지 밀어놓으니 그냥 어릴 적 학교에 좀 예쁘장하게 생긴 동성친구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딱히 관심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간단히 했는데 그래도 여자인 건 제가 의식을 했는지 공용시설인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쓸 때는 마주칠까봐 긴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매번 제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문에다 노크를 몇 번을 하고 기다리다가 들어갔는데 어느 날은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재밌었는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또 여자라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여서 그런가 그때부터 조금 말을 트고 지냈습니다. 조금 내성적이긴 했지만 말은 잘 통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절에 온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가정환경 때문에 어려서부터 방황하다가 모든 게 실증이 나서 작년에 다 포기하고 절로 들어왔다고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 제가 너무 속편히 살아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가 딱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시기였는데 제 그 당시에 최신식 스마트폰을 보고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속세의 물건에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듯해서 스님 아주 땡중이시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녀도 스님이 된 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이 생활이 지긋지긋하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알게 돼서 놀랐는데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은 20대 후반이었던 거죠. 공기 좋은 곳에서 풀만 먹으면 얼굴이 젊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해도 자기가 땡중이라는 듯이 이 생활에 미련이 없다고까지 하는 이 스님이 여자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그렇다 보니 눈앞에 있는 게 여자라는 게 와닿지가 않았다고나 할까요? 공기도 좋고 집중도 잘 되고 다른 학생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정말 공부하기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12월 쌀쌀한 날씨에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아침 공기가 추워서 그런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와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여스님 방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스님들이 추울 때 쓰는 털모자 있잖아요? 그걸 쓰고 나왔는데 밀어놓은 머리가 가려진 데다가
찬 공기 때문에 양쪽 볼이 빨개져 있으니 그 모습이 마치 고향집에서 짝사랑하던 첫사랑 동네 누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부터였나? 그동안 아무리 마주쳐도 별 생각 없었던 여스님이 자꾸 여자로 의식이 되고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스님이라 그런가, 아니면 연상이라 그런가 사람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었나 봅니다. 왠지 그날부터 더 친근하고 저와 가깝게 지내려는 것 같고, 그 덕에 공부를 할 때면 자꾸 그녀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라고 6시쯤에 풀반찬 먹는 게 전부였는데, 저녁 먹고 나와서 책 펴놓고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배도 더 고프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나 쐬고 와야겠다는 마음에 밖에 나가니, 평소엔 8시만 되어도 불이 꺼져 있는 그녀의 방에 불이 9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켜져 있는 겁니다. 호기심에 노크를 하고 안 주무시고 뭐하냐 그랬는데 그냥 잠이 안 온다면서 추운데 밖에서 뭐하냐고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어색하게 앉아서 괜히 고개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녀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줬습니다. 차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어느 순간은 그녀 옆에 제가 엄청 가까이 붙어 있더군요. 오랜 금욕 생활 때문인가 과감했다가 또 소극적이었다가 아주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좀 어색해지긴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녀가 제 방문을 두들기면서 그런 일로 자꾸 먼저 저를 찾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녀가 갑자기 다른 절로 옮기게 되었다고 잘 지내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저는 그 절에 2달 정도를 더 남아서 공부했는데 그녀도 없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결국 제가 버티다 못해 절에서 나오게 되었고 공무원 준비는 그때 이후로 때려쳤습니다. 지금은 번듯한 직장은 아니지만 적당한 직장도 구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애인도 있는 그럴듯한 남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날 털모자를 꺼낼 때면 가끔씩 그 여스님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다시 속세로 나와서 잘 지내고 있나 하는 생각에 그리워질 때가 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조금 황당하고 묘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나이는 33이고 집 근처 편의점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놈입니다. 키도 딱 평균 175cm고요. 근데 제 어린 시절은 조금 평탄치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생 때 이혼하셨어요. 듣기 좋은 말로 하면 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쫓고 싶어서 떠나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바람 피우다가 들켜서 집을 나가신 거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엄청 엄격하셨는데 그게 다 저를 잘 키우려고 하셨던 거더라고요. 중학생 때 제가 사춘기 혈기 못 이기고 사고 치고 다녔는데 그때 아버지가 다 뒤처리해 주셨죠. 그러고 나서 저를 앉혀놓고 하셨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아들, 나는 내 꿈을 응원한다. 그런데 이따위로 사고 치면서 살고 싶으면 그냥 아빠랑 같이 사고 치고 감옥 가자. 감옥 가서 빵장 깡패놈 밑에서 똘만이나 하다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진짜 그때 아버지가 너무 진지해서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 후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지금은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죠. 현재 저는 아버지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자취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아버지 집에 들르는데 요즘엔 일이 바빠서 잘 못 갔거든요. 근데 그날은 일이 일찍 끝나서 아버지 얼굴도 뵐 겸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 아버지 혼자 밥은 드셨나 싶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니까 웬 맛있는 음식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웬일로 아버지가 요리를 하셨나 싶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으로 들어섰는데 헉, 여성 구두가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진짜 복잡해졌어요.
아버지 여자친구 생기신 건가? 내가 괜히 온 건가? 싶어서 그냥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에 볼 수 없는 아버지의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투가 들려왔습니다. 오, 아들 왔구나. 딱 타이밍 좋게 왔네. 들어와. 내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 그러더니 부엌에서 한 여자가 거실로 나오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거 있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인사해. 이쪽은 민지야. 앞으로 너의 어머니 되실 분이야. 아니, 뭐라고요? 새엄마라고요? 그것도 저렇게 어린 분이. 아무리 봐도 20대 초반 같은데.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가 혼자 지내신 지도 오래되셨고 외로우신 건 이해는 하는데 이건 좀 선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는 준호 씨, 우리 구면인데 모르시겠어요? 어쨌든 잘 부탁드릴게요. 라며 당당하게 인사를 건넸고 저는 어색하게 머리를 긁적이며 인사를 돌려드렸죠. 아버지께서는 아들, 오늘 자고 가라. 빨리 들어와 밥 먹자. 우리 가족이 최초로 다 모였으니 술 한잔 해야지 하시며 식탁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얌전히 식탁에 앉았어요. 저녁은 생각보다 맛있었고 처음엔 어색할 줄 알았던 분위기가 의외로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저의 어릴 적 이야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크게 웃으셨고 민지 씨도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에 즐겁게 빠져들더군요. 솔직히 보기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와 민지 씨의 만남 이야기는 진짜 영화 같았어요. 아버지가 몇 달 전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에 골목에서 어떤 여성이 낯선 남자에게 위협당하고 있는 걸 목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바로 민지 씨였어요. 아버지는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셨대요. 바로 뛰어들어서 그 남자를 제압하려고 했는데 민지 씨 말로는 아버지가 몸을 날려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다가 엄청 두들겨 맞으셨다고 해요. 심지어 복부에 멍까지 들 정도였는데도 경찰이 올 때까지 그 남자를 놓지 않으셨다더라고요. 그 후 민지 씨가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는데 그냥 모셔다 드린 게 아니었어요. 집에 가서 옷가지까지 챙겨와서 병원에서 계속 간호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고맙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민지 씨가 저번에 그 남자가 스토커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여기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라고 하면서 계속 곁에 남아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에도 민지 씨는 집에 가기 무섭다며 아버지 집에서 머물렀고 그 과정에서 두 분이 점점 가까워지셨대요. 결국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에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덧 식탁에는 빈 소주병이 쌓여가고 아버지께서는 나는 피곤해서 안 되겠다. 난 들어가서 잔다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와 새엄마는 조금 더 마시죠 하며 식탁에 남아 이야기를 이어갔죠. 솔직히 그때 제가 보기엔 새엄마도 얼른 들어가셔야 될 정도로 취해 보였어요. 그런데 새엄마는 제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더니 우린 대화가 꽤 빨리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새엄마가 갑자기 준호는 여자친구 있어?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솔직히 말했죠. 없어요. 뭐 일하느라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고요. 새엄마가 그 말을 듣더니 약간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내가 너 보려고 편의점에 자주 갔었어. 그래서 아까 구면이라고 한 거야. 근데 날 못 알아보다니 좀 섭섭하네. 저는 그때서야 편의점에 자주 오던 손님이 새엄마였다는 걸 떠올렸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였죠. 그녀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우리 남편이랑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날, 사실 너랑도 좀 가까워지고 싶어서였어. 그래서 더 자주 갔던 거야.
저는 새엄마가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뭔가 진지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새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주 좀 더 가져올게라며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넘어질 뻔한 거 있죠. 제가 바로 달려가 부축하면서 진짜 그만 드시고 이제 쉬세요라고 말했어요. 결국 그녀를 방으로 모셔다 드렸고 저는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엄마가 욕실로 들어가더니 씻고 자야겠다라며 샤워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뭐 씻으시든 말든 내 할 일이나 하자 하고 뒷정리를 마무리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살짝 잠이 들었는데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새엄마가 제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순간 방을 잘못 찾아오셨나 했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준호야, 너 하고 싶은 거 해도 돼라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정신이 들자마자 저는 바로 아버지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찌저찌 편의점으로 출근은 했는데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라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그런데 10시가 좀 넘어서 새엄마가 편의점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준호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하시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새엄마는 저를 한쪽으로 부르더니 사실 내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잘 맞지만 부부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어제 그런 실수를 했어.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 편이 나을 것 같아서 새엄마의 제안에 동의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매대에 물건을 채우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문득 계산대를 봤는데 누군가 서 있는 거예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며 달려갔더니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새엄마였어요. 반갑게 인사를 드렸는데 새엄마는 뭔가 우물쭈물하시더니 갑자기 쪽지를 저에게 주고 급히 나가시더라고요. 뭐야? 사람 마음 쫄리게. 제가 받은 쪽지를 펼쳐보니 주소랑 방호수 같은 게 적혀 있더라고요. 일단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일을 서둘러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그 주소를 확인해보니 웬걸 호텔 주소였어요. 어쩌지? 고민하면서도 결국 그 주소로 달려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인간이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지요. 첫째는 먹어야 하고요. 네, 당연히 먹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싸야 됩니다. 아유, 제가 좀 싸라고 그래갖고 좀 적급했나요? 어쨌든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먹고 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잠을 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요.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는 수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욕구 중에 꼭 필요한 것 눈치채셨죠? 바로 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아, 이 욕구. 이 잠자리의 사랑. 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잠자리의 사랑이 없이도 사람이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아, 이 사랑의 질과 양에 따라서요. 살아가는 삶의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부부간에 혹은 연인간에 이 사랑을 나눌
그때 우리들의 삶과 질이 높아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잠자리의 사랑.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것 기억하시죠? 예,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지간에 서로 성감대를 개발하자입니다. 잠자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서로 상대방의 몸을 알아야만 쾌감도 더욱 배가 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부끄러운 부분을 보여주기 싫어서 늘 불만 끄고 하고 그러면 다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내 몸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운 부분도 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무를 해주면서요. 어디가 좋은지, 어느 곳이 예민한지 잘 알아내야 정확히 부부 시간에 서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민하고 소중한 부분이라도요. 그 부분을 애무했을 때 느끼지 못하고요. 자극이 너무 심해서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그 부분을 모르고 다 갖다가 그냥 열심히 해줘봤자 느낌은 오지 않고 불쾌감만 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부지간에라도요.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어디는 어떻고 어디가 좋고 이런지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디로 열심히 외모를 해요. 그런데 부인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표현을 못하고 그냥 참고 열심히 하는데 견뎌줘야지 버텨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불쾌하기만 해서 더 하고 싶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요. 어디를 해줬을 때 얼만큼 좋다라는 표현. 정확히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서로의 성감대를 개발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서로 이야기하는 부부지간 혹은 연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느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 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요. 평생을 부부로 함께 30년, 40년 이렇게 같이 살거든요. 본인이 사랑을 나눌 때 느끼는 감정, 감흥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요. 나를 좀 이상한 여자를 보면 어떡하지? 내가 여잔데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있는 그대로 좋고 나쁨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요 남편들이 잘 몰라요. 지금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 어떤 느낌인지 이거를 모르고 그저 깜깜이 사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표현해야 조금 더 좋은 잠자리, 좀 더 행복한 잠자리에 다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요. 숨을 쉬는 거를 고르게 혹은 가파르게 그런 숨고르기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살짝 소리를 내고 신음 소리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여성들이 내는 신음소리나 그 숨고르기 같은 그런 소리는요.
사랑을 나누는 동안 남성에게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내는 그 소리, 아름다운 멜로디와 같은 그 소리로 인해서 자극을 더 받고 쾌감의 강도가 남성들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성, 우리 시청자님들 보고 계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표현하십시오. 좋다고 그리고 나쁘다고요. 이 사랑의 시작과 끝은 그 자기의 감정과 표현, 그 표현을 정확히 해주는 데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사랑을 나누자입니다. 이 잠자리의 사랑은요. 빨리 해야 되고 얼른 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휘몰아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나누는 그 사랑이 정말 깊이 있게 오래도록 그 여운이 남겨지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쪽 봉우리에서 저쪽 봉우리로 그리고 또 아주 소중한 그곳의 경지를 다다르면서 하나하나 느끼고 또 음미하는 그런 사랑이 정말 절정에 이를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랑을 느끼고 또 만족할 때 세상에 힘들었던 그 어려움이 모두 잊혀지고요.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었고 오로지 그 순간, 너무 행복한 그 순간에 취해서 그 다음날 또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고 이기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성들이 그렇다고 하지만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마찬가지로요. 함께 잠자리에서 나누는 그 부드러움,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텨내는 그 버팀목에 힘이 되는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내 부부간에 둘이 잠자리에서 나누는 그 사랑. 여러분 막 성급하게 급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즐기고 느긋하게 음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서로 입맞춤을 잊지 말고 나누자입니다. 잠자리에 깊이 절정에 다다르게 되면요. 여성의 몸이 약간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몸이 요동을 치면서 몸에서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도 하지요. 이럴 때 여성들이 남편의 입술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둘이 뜨겁게 입맞춤을 나누는 것이겠지요. 사랑의 이렇게 입맞춤을 주거니 받거니 나누다 보면은요. 낮에 혹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밉고 그리고 속상해서 얄미 누웠던 그 모습들이 언젠가 다 사그라들고요. 서로 행복한 기운만 남고 주고받는 입맞춤 속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 에너지를 열심히 상대에게 전달해주면서 서로는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가 다 협조,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부부끼리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때 반드시 입맞춤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무슨 입맞춤이야. 적당히 사랑이 나고 말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꼭 사랑 하실 때 입맞춤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부가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있고 애정이 가득한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부간에 나누는 잠자리 사랑은요. 결국 두 사람이 나누는 언어고요. 그리고 둘이 같이 함께 행복하기 위한 아주 아름다운 동작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이 우리에게 나누어 준 정말 큰 축복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끼리라는 말씀? 정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더 자주 더 깊은 사랑. 함께 나누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아마 복 받으실 거예요.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